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저번에 알아봤고요. 이제 이 기계학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컴퓨터 비전 쪽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에 대한 정의를 그때 우리가 배웠고요. TP2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었죠. 태스크가 있고 성능, 퍼포먼스,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이렇게 TP2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 기반 방식에서 기계학습으로 대전환된 이유는 데이터다라는 거고, 상당히 많은 패턴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패턴들은 규칙화하기 어렵다. 지식 기반으로 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단추라든가 뭐 숫자 8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패턴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쉬운 예를 보면 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물을 보고 어떤 패턴을 그죠? 인지하기란 습관적이고 매우 쉬운 작업이죠. 근데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 문제 해결 방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야 되고 이를 조합해서 결과를 유출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A, B, C, D 네 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과라고 이 사진의 객체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A가 B, 그다음에 D를 사과로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D 같은 경우는 뭐 자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빨간색 성분의 둥근 윤곽을 가졌다라고 사과를 정의하는 순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식 기반인 거죠. 규칙 기반인 거고. 근데 벗어나는 그런 지식 표현에서 벗어나는 샘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숫자 8이라는 어떤 패턴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고 그거를 아무리 규칙화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일일이 규칙을 만드는 게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단추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는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미적분 같은 해결 또는 뭐 엄청난 복잡한 함수의 계산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인식하는 개나 고양이를 구별하는 이런 일은 컴퓨터가 상당히 잘 못한다라는 거죠. 50년대부터 컴퓨터라는 기계에 지능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있었지만 사실상 개와 고양이 구별도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점차 이제 체커 게임이라든가 의료 진단, 광물 탐사 등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거의 패러다임의 어떤 그 인식 전환은 바로 데이터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팔이라는 인식하는 거 문제, 그리고 이런 단추, 이런 거 패턴을 어떻게 변화하는 이런 심한 양상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서 만약에 사과라는 것을 빨간색이고 동그랗다라고 기술했을 경우 B는 어떨 것이냐라는 거. B가 사과가 아니냐라는 건데 B도 사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C 같은 경우도 빨갛고 둥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토마토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꼭지 모양을 또 넣어줘야겠죠. 그죠? 네, 꼭지 모양까지 인식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에서는 이제 배경이 단순하지 않죠. 여기는 이제 배경이 좀 단순한데 여러 과일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인식이 더욱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컴퓨터 비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예를 들면 좀 더 머신러닝 해야 할 어떤 그런 복잡 다단한 그런 계산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거죠. 특히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는 밝기라든가 색상, 모양이라든가 이런 텍스처 등 이런 걸 어떤 이런 영상 정보 이런 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정보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함께 써야지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상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배경과 객체를 구분하는 일,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빨간색이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어떻게 빨간색을 수식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빨간색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둥근 윤곽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 어떤 알고리즘이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과와 토마토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꼭지의 모양을 비교하고 싶은데 이 꼭지 부분을 찾는 것도 새로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날씨라든가 시간대에 따른 조명 변화, 카메라 시점의 변화, 잡음 등의 영향으로 영상과 이런 영상의 구성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영상 데이터에는 다양한 변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추출한 영상 정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는 영상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과 이런 추출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 기반 방식에서 기계학습으로 넘어간 이유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인식할 대상을 컴퓨터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는 것 대신에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해야 된다라는 계기가 됐었고요. 숫자나 어떤 단추를 인식하려면 영상을 수집하고 데이터로 간주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소리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여러 사람이 발음한 음성 신호를 수집해서 데이터로 써야 된다는 거고,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런 고양이와 개의 다양한 영상을 수집해서 데이터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말했듯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그런 높은 성능을 보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발상의 대전환에 따라서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학습으로 만든 우리가 최첨단 인공지능 제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고, 패러다임이 이제 지식 기반에서 기계학습으로 간 이유는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주도권이 전환됐다라는 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기계학습의 개념을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회귀 문제를 이제 이거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가로축에 어떤 x 시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 할 때 독립 변수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종속 변수를 넣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이 될 수도 있고 가로축이 돈이면 뭐 세로축은 수익 또는 가로축은 약물의 농도면 뭐 세로축은 몸의 반응 정도. 여기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가로축이고 어떤 이동체의 위치를 3.0, 4.0, 5.0, 6.0 이렇게 4개의 값을 얻었다고 할 때 요 예제를 조금 더 쉬운 예제로 풀어 쓴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볼게요. 네. 조금 더 쉬운 예제가 제가 있는 예제를 하나 인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가져오고요. 네. 이 딥러닝 기초로 해서 우리가 회귀 공부하면서 뭐 했던 개념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공부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우리는 아까 이런 예제로 뭐 X축에 이렇게 있었지만 이걸 공부한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성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 위치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더 쉬운 예제인 것 같아서 이거로 보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성적이 만약 이렇게 나왔다. 물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2시간 했을 때 81점 맞았고 4시간 했을 때 93점 맞았고 6시간 공부했더니 91점을 맞았고 8시간 했더니 97점을 맞았다. 그럼 공부한 시간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죠. 그죠? 이걸 x값으로 이제 놓는 거죠. 이렇게 2, 4, 6, 8 거기에 따른 y값 여기 이제 실제 값이고 성적이 81점, 93점, 91점, 97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공부한 시간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성적에 대한 평균이 있을 겁니다. 저장 좀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회기로 연결시켜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 예측선을 그죠? 고개념과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같이. 그 기울기는 ax 플러스 b 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x평균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 그죠? x값 차 평균과의 차의 제곱의 합으로 구하면 얘가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x값과 요 x값의 평균 차의 제곱의 합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y축은 이제 xy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분산의 개념인 x에서 x평균에다가 y에서 y평균의 개념 뺀 거에 곱한 거의 합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죠. 요거와 x평균 y와 y평균 그거의 차들의 곱을 합한 거 이런 식으로 구하면 기울기가 나오고 기울기는 2.3이 나옵니다.
y는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3이고 y절편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y 값이 평균에다가 x값 평균에다가 그러니까 넣으면 되죠. 여기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세우면 y절편 값을 구하는 거 이거 이런 공식 있죠. y축에 대한 평균에서 x 값에서 기울기 곱하면 그죠? y절편이 나옵니다. 그럼 79가 나오죠. 그래서 2.3x 플러스 79가 나옵니다. 이 식으로 예측을 해버리면 뭐 100점 이상 공부한 시간 10시간 한다고 그러면 10 곱하기 2.3에서 어떤 값이 거기다 79를 더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개념인데 그 회귀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식을 못 찾는 거죠. 처음에는 못 찾기 때문에 F1 그 다음엔 뭐 이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방향을 바꾸죠. 이쪽에서 이렇게 그죠. 또는 뭐 점차 오차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이 기울기를 바꿔 나가면서 이 선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면 그죠. 최적의 이런 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측 형태의 문제를 풀고 예측해놓은 이제 회귀와 분류가 있는데 실수값을 예측하는 문제가 우리가 회귀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숫자를 예측한다. 그럼 10가지,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10개의 숫자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런 건 분류가 되는 거죠. 그죠? 가로축을 입력, 세로축을 출력이라고 할 때 가로축은 입력 패턴이고 세로축은 패턴이 가져야 할 목표값, 우리가 타겟 밸류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시간이 패턴이고 이동체 위치가 목표값인 어떤 그런 단순한 상황인데 숫자 같은 경우는 비트맵 영상 자체가 패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8이라는 어떤 목표값이 있는 거죠. 8을 맞춰야 되니까 0부터 9까지 0, 1, 2, 3, 4, 5, 6, 7, 8, 9면 8을 맞춰 이게 8이다라는 걸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 8이라는 그 카테고리 정보가 목표값이다라는 거죠. 기계학습에서는 이런 가로축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피처다라고 그래. 특징이다 여기 피처. 그리고 특징을 x값, 목표값을 y값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지만 대부분 2개 이상의 특징으로 구성되는 벡터 형태를 우리가 스칼라 표기는 x가 아니라 진하게 벡터 표기 x 표기하죠. 진하게 표기합니다. 네, 이런 형태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학습 집합, 우리 훈련 집합이다라고 하죠. 러닝 셋 또는 트레이닝 셋. 그다음에 y는 그 훈련 집합 이런 거 인스턴스 샘플. n은 이제 사례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는 요거로 F3로 지금 모델로 직선을 선택한 거고 요 모델이 이제 직선인 거고 이거 이제 복잡하게 그죠? 복잡한 비선형 분포를 이루면 2차 곡선 또는 더 높은 차수의 곡선을 모델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기울기와 y 절편값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여기 엑셀로 찾아봤죠. 여기서 그죠? 기울기가 2.3이고 y 값이 79니까 이 두 개의 매개변수를 과연 찾게 머신러닝이가 계산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머신러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즉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찾는 작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임의의 값으로 설정해야 돼요. A와 B, 기울기와 Y절편을.
요거를, 그죠? 요 기울기와 y절편을. 그리고 모델 성능을 개선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선 성능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라는 것은 성능, 그러니까 목표가 이거 요거니까 요거를 찾는 거니까, 성능은 얘를 줄여 나가면서 가깝게 F3에 가깝게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능을 측정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이제 요거로 학습을 이제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학습 과정을 마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그죠? y는 ax 플러스 b 해서,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더라도 그 새로운 샘플에 대한 목표값을 예측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다라고 하고요. 최종 목표는 이 훈련 집합에 없는 새로운 샘플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계학습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샘플을 가진 데이터를 우리가 테스트 집합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 테스트 집합에 대한 높은 성능을 가진 성질을 우리가 일반화 능력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단추를 구분한다든가 숫자를 맞춘다든가 사과를 맞춰낸다든가 하는 그런 복잡한 양상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상황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학습과 기계 학습에는 상당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학습은 능동적인데 기계 학습은 수동적이고, 사람의 학습은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자연에 존재하는 그대로 형식을 받아들이는데, 기계학습은 형식에 맞춰줘서 사람이 준비해줘야 되고요. 사람은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과업을 할 수 있지만, 기계학습은 하나의 과업만 가능하고, 학습 원리에 대해서는 사람의 학습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학습을 하는가. 하지만 기계학습은 모든 과정이 수식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좀 낮죠. 그리고 사람의 학습은 그거를 좀 정리해서 여기다가 올려드리면, 사람의 학습과 기계 학습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은 사람의 학습은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데, 기계는 객관적이고 다 정확도로 우리가 평가하면 되고요. 역사는 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특징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의 특징이 있는 곳을 잘 구별하는 그런 선을 긋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핵심적인 어떤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차원의 특징 공간, 그리고 다차원의 특징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1차원의 특징 공간에 있는 개념으로 복잡한 그런 공간의 개념도 충분히 변환해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차원의 공간을 봄으로써 고차원의 공간에, 그러니까 고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변수가 많다는 거고, x값이 이제 많다는 거죠. 변인이, 그죠? 1차원의 특징 공간,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어떤 것을
2468 그죠? 이거를 1차원의 특정 공간에다가 매핑한 겁니다. 세로축은 출력에다가 목표값이었고 이거를 특징에만 그죠? 특징에만 축을 배정해서 다시 그린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공간을 이쪽으로 그죠? B는 특징이 두 개인 상황인 거죠. 3차원이었지만 2차원의 특징 공간으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x1, x2, xy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서 4.0, 3.5, 4.5 이렇게 있는 3차원의 공간에서 2차원의 공간만 여기만 그죠? 4.0, 3.5만 뽑아낸 거 그냥 트랜스포즈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바꾼 거죠. t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는 목표값에 세로축을 할당해서 높이로 표현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두 개의 특징에만 축을 배정했고 이런 특징 공간이 이런 특징 공간이 2차원인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야구 선수의 몸무게나 키 이런 게 특징 벡터가 되는 거고 목표값은 장타율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럼 환자의 체온과 두통에 따른 목표값은 감기 여부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차원의 특징 공간에 그좀 확대를 좀 시켜보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차원의 특징 공간이 되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허버머 서바이벌이라는 데이터는 X값들이 나이, 수술, 연도, 양성, 림프생 개수 이렇게 3차원의 데이터로 보면 되고요. 아이리스, 유명한 그 아이리스 데이터는 우리가 세팔랭스, 세팔위드스, 페탈랭스, 페탈위드스라는 그런 4차원의 데이터로 보면 되고요. 와인은 요소가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뭐 화학 성분들 이런 것들을 13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MNIST 우리가 28 곱하기 28 가로고에 28 행에 28 세로에 28행 행렬이 28 28이죠. 그래서 784차원에 보이는 거고 꽈매지라는 것은 단어, 그죠? 단어의 개수가 다 피처이기 때문에 54,877개의 단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피처가 된다라는 거죠. 얘를 이제 X는 이제 이런 피처들 그래서 여기 MNNIST 같은 경우는 요 28 곱하기 28의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값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엑셀에다가 또 하겠습니다. 올 28개를 행을 놓고 열을 또 28개를 놓는다라는 거죠. 좀 줄여볼게요. 네. 28열인지 알기 위해서 여기에 1을 넣고 이제 좀 당기겠습니다. 네. 요까지가 28이니까 요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마치고요.
28열에 28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이걸 조금 줄이면 이렇게 되죠. 여기 안에 숫자를 갖다가 넣으면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이렇게 뭐 기울일 수도 있고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으면 그죠? 1 그죠? 요 부분에 이제 1이라는 패턴이 있을 거고 2라는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그죠? 요 근처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런 근처에 있을 거다라는 요 주변에 이제 좀 많을 거고 3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다라는 여기 부분에 그죠? 이 3인과 1과 2와 3, 0과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이제 뽑아내면 각각의 필드들을 이제 이런 데를 이제 하면 여기에 이제 나점이 찍혔냐 안 찍혔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데는 거의 없을 거고 이런 데 이제 많이 찍혔냐 안 찍혔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피처링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써서 개수를 세서 어떤 분포를 이게 그리면 그죠? 어디 부분에 이 0과 1로 이제 표현하면 그죠? 1이 많이 찍혀 있으면 거기에 어떤 값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0부터 우리가 9까지 놓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분류 문제죠. 0부터 1부터 0, 1, 2, 3, 4, 5, 6, 7, 8, 9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0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나올 거고 그죠? 1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죠? 2에 대한 게 또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죠? 그죠? 그 특징을 이제 잡아내면 0과 9를 분류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차원의 어떤 특징 공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맨 왼쪽의 두 공간은 1차원과 2차원의 특징 공간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처럼 낮은 차원의 특징 공간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버만 서바이벌이라는 것은 유방암 환자 데이터고요. 환자의 나이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목표값은 수술 후 생존 연수입니다. 그래서 목표값은 1이고 목표값은 1 또는 2의 값을 가집니다. 1은 5년 이상 생존, 2는 5년 이내 사망 이런 걸 뜻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306명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 데이터 다운 받아서 한번 아래서 봐도 되긴 하는데 뭐 이론을 위주로 지금 하고 파이썬으로 지금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6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처가 이제 3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이가 뭐 30세다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수술 연도가 뭐 몇 년도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양성 림프샘을 뭐 한 개 가진 30세 환자가 몇 년도에 수술했는데 그죠? 1964년도에 수술했는데 5년 이상 살았다라는 거 표시하려면 뭐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값과 Y값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UCI 레파지토리에서 뭐 잠깐 가서 볼까요 그러면
R을 실행시킨 다음에 그래서 UCI 레파지토리라고 인터넷에 그 UCI 레파지토리 데이터가 있죠. 캘리포니아 대학. UCI ML 데이터 이런 식으로 아마 치면 나올 겁니다. ML 데이터 레파지토리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네. 여기 서치에서 하버만 서바이벌 요거를 치시면 될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오죠.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데이터 폴더에서 네. 이 데이터를 받아오면 됩니다. 얘를 저장해서 여기다 넣고 네. 리드 테이블로 읽어오면 이걸 조금만 크게 하겠습니다. 네. 파일 추주로 해서 네, 이것만 볼까요? 네. 하버만 데이터다 라고 해서 서바이벌이죠. 그래서 얘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그죠? 와 있죠? 이걸 이제 칼럼으로 인덱싱을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세퍼레이터를 콤마로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불러오면요. 네. 불러왔고 얘를 뷰로 보면 네, 쪼개져 있죠. 여기 이제 나이고요. 여기가 나이고 여기가 연도는요. 1964년. 그리고 요게 살았다. 아니 이게 5년 이상 생존 1위 그죠? 요거를 좀 이제 요 데이터 여기 설명이 이제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이죠. 1번이 나이고 요게 환자의 수술 연도네요. 그죠? 수술 연도가 있고 1964년 62년 이렇게. 양성 림프샘 개수네요. 양성 림프샘 개수.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의 공간을 이루고 있고 요게 y 값이죠. 1과 2. 1년은 1은 5년 이상 생존, 2는 5년 이내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값과 y값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y값을 가지고 이제 얘를 분류한다든가 예측한다든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걸 피처링이다. 피처 라고 하죠.
이 데이터만 보면 30세의 환자가 1964년에 수술한 후에 5년 이상 살았다라는 사실을 1이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이건 양성 림프샘 개수고요. 그다음에 MNNIST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또 유명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28 곱하기 28의 화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다라는 거죠. 그죠? 228 곱하기 28하면 784니까 이 784개의 화소가 각각이 차원의 특징 공간을 형성한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그죠? 목표 값이 0, 1, 2, 3, 4, 5, 6, 7, 8, 9가 나온다라는 거죠. farm as는 저장 좀 하고요. 또 저장 좀 하겠습니다. 이 파메즈는 가축 관련 웹사이트 문서에 대한 단어의 발생 빈도를 조사해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파메즈라는 사이트를 한번 이런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사이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파메즈 데이터 셋이 있고요. 그죠? 이것도 그죠? UCI 레파지토리 있는데요. 가축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문서에서 단어의 발생 빈도를 조사한 겁니다. 얘도 뭐 보면 머신러닝 관련 데이터 유명한 데이터 셋들이 있어요. 압축되어 있네요. 얘를 다운받아서 조금 뭐 풀어보면 이게 파일인데 여기에 데이터 파일이 있고요. 요거 이게 열리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양이 많을 텐데요. 메모장에서 열리나 볼게요. 열리네요. 메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단어가 많이 있죠. 이 54,87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하나하나가 다 빈도 그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현실 세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파메즈는 54,877개에 대한 빈도를 조사했으니까 54,877차원의 특징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원을 표기하게 되면 우리는 특징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직선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개 변수의 수가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요 W 웨이트 가중치 얘네들을 찾아야 되고 요거에 이제 D 차원일 경우에는 D에다가 매개 변수 하나를 더 증가시켜주는 D 플러스 1개를 찾는 경우가 되는 거고 2차 곡선 모델을 사용하면 매개 변수 수가 이제 크게 증가하니까 D제곱 플러스 D 플러스 1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D에다 이제 4차원이기 때문에 4를 넣으면 21개의 매개 변수를 찾는 거고 MNIST 같은 경우는 784니까 여기다 784를 넣게 되면 61만 5,441개의 매개 변수를 찾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을 갖다가 변환해야 되고 이 공간을 이 특징 있는 공간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 변환과 표현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이거 다차원 특징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징 공간 변환과 표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공간을 변환한다는 얘기는 2차원 특징 공간에 분포된 4개의 샘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를 2개의 분류로 만약에 분류한다 라는 문제를 봅시다. 그럼 이제 A와 B가 하나의 분류에 속하고 B와 C가 나머지 분류에 속한다 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분류하고 싶은 선을 긋고자 하면 아무리 그어도 우리가 선을 긋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그면은 여기가 지금 하나의 분류가 되고 여기에 또 하나의 분류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근다고 하면 또 역시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려도 이렇게 분류한다고 해도 같은 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형 공간 선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비선형으로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죠? 비선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분류해내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 모델로는 분류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어떤 직선을 써더라도 최고 정확도는 75%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변환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변환된 특징 벡터를 한번 만드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을 이 공간으로 변환시킨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환하는 어떤 칙이 존재하면은, 그죠? 이게 이제 기계학습이 분류해낼 수 있는 선이잖아요. 이런 공간을 찾도록, 분류에 더 유리하도록 변환시키는 그런 좋은 특징 공간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거 학습을 우리가 표현학습이다라고 하는데요. A는 그대로 있지만 B는 1, 0에서 여기가 1이라고, 여기가 이제 한 칸이라고 봤을 때 1, 0에서 밀어버리는 거죠. 2, 0으로 밀어버리고, C가 0, 1인데 C'은 0과 2로 가게 하고, D는 1, 1이었죠. 1, 1이었는데 요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여기가 0.4나 0.4, 0.4 정도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변환된 특징 벡터에 X'이 되게끔 하는 식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 값을 넣으면 x값, y값이 a, b, c가 이렇게 된다라고 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으면 x1이 0이고 x2도 0이고 이 식에 넣으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엑셀에서 금방 나오고요. 엑셀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x1이 0이고 여기도 0이다. x2입니다. 이게 x1, x2. 여기가 a, b, c, d. 1, 0, 0, 1, 0, 0, 1, 1. 요 값을 00이 되고 20이 되고 02가 되고 0.4, 0.4가 되게 하는 식이 요 식인데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하고 x1 나누기 가로 열고 2 곱하기 x1 곱하기 x2 플러스 0.5, 여기 가로를 해주고요. 여기도 가로를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네. 땡기는데 이제 요건 고정시켜야겠죠? x1, x2는 아니 그냥 땡기면 여기서 요 값이 C2가 되니까 여기도 그냥 합시다.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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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죠. 요거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드래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0, 0이 나오고 여기는 0.4, 여기가 0.4가 나오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됐죠? C5인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22가 됐죠. 여기가 네, 여기가 C2인데요. 네, 이렇게 바꾸는 변환하는 식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특징 공간 변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5차원의 데이터 분포에서 이런 표현학습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서 표현학습을 한 건데 5차원의 데이터에서는 표현학습 알고리즘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에서 신경망 구조에 여러 은닉층을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급 특징을 추출하고 왼쪽 은닉층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급 특징을 추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영상을 인식할 때 모든 영상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엣지나 구석점, 그러니까 여기 사과, 우리 그 사과 같은 거에서 그죠? 여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엣지,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구석점, 엣지 이런 것도 이제 저급 특징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객체 인식에서 이제 객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엣지 부분을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저급 특징이고, 이 저급 특징이 결합한 얼굴이나 바퀴 뭐 이런 것들이 고급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경학습 알고리즘이 특징 공간 변환 공식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이러한 계층적인 특징 추출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원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수식이나 알고리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차원에 변환하게 되면 결국은 고차원에서 고안한 식을 그대로 쓸 수밖에 써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차원이 되면 찾아야 할 매개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특징 공간 안에 특징이 있는 건데, 사실상 특징이 있는 공간은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현실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이리스 같은 경우 이 4차원의 공간에 이게 x1, x2 이게 뭐 세팔랭스, 세팔위드스, 페탈랭스, 페탈위드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이 4개의 축, 이 4개의 축을 각각 100개 구간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전체 공간이 100의 4승이 되는 거죠. 1억개의 칸입니다. 그죠? 1억개의 칸에 샘플이 이게 150개입니다. 아이리스는 150개니까 뭐 금방 보죠. 아이리스 아래서 샘플 데이터가 아이리스이기 때문에 스트럭처도 아이리스 보면 바로 있습니다. 네, 150개 그죠?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놔야겠네요. 그죠? X축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놔서 쳐넣기 옵션 네,
이 4차원의 공간에 여기서부터 100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 100개까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각의 특징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4승, 1승, 2승, 3승, 4승이니까 100의 4승입니다. 이렇게고요. 1억 개 공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샘플에서 150개만 이제 분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없다라는 거고, MNNIST 같은 경우는 0과 1이죠. 여기 288, 288, 그러니까 28 곱하기 28. 여기 안에 0, 1로, 0은 이제 채워진 거, 0과 1이죠. 0과 1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다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0으로 할까요? 0이라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해요. 요런데 이제 흩뿌려져 있을 겁니다. 1이.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1. 나머지 다 0이죠? 나머지 다 0이라서. 근데 여기 이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몇 승입니까? 는 각각이 2죠. 2에 28 곱하기 28승. 그러니까 784승이 있다라는 거죠. 2에 784승.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이 공간 안에 요 MNIST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6만 개가 있어요. 샘플이. 그래서 6만 개의 공간, 6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공간 이게 지금 얼마인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범위에서 요거의 샘플이 6만 개니까 상당히 희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차원의 저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